네, 11월 21일이고요. 어제 기본적인 화면 구성까지는 이제 해놓고 마무리를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들 전부 빈 페이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링크 걸고, 라우팅 처리까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별로 리액트에서 CSS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저께처럼 작업했으면 이렇게 링크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첫 번째 파일부터 가볼게요. 요 메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에 보면은 app.js에 뭐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작업할 거니까 아직 건드리지 마시고요. 자, 먼저 페이지 폴더 안에 인라인 CSS입니다. 이건 뭐 어제 나온 부분이기는 해요. 자, 일단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하나 임포트를 합니다. src 폴더 하위에 이미 경로에 존재하는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요. 상대 경로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웹페이지에 이 이미지가 노출될 때는 이 경로가 아니라 임의의 경로로 복사가 돼서 실행이 돼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좀 랜덤한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의 주소를 보면은 여기 잠깐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뒤에 좀 랜덤한 글자가 붙어요. 경로도 스테이티 밑에 미디어라는 폴더로 옮겨가고요. 그래서 그 불법적으로 이미지 같은 걸 수집하는 사람들이 좀 잘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파일 이름을 매번 바꿉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인라인 CSS예요. HTML로 치면은 div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으로 바로 넣는 케이스예요. 우리 CSS 공부할 때도 이런 스타일은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자, 어제도 나왔었어요. 일단은 CSS 이름을 JSON으로 구성하는데 특이점은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야. 그쵸? 자바스크립트로 CSS 효과를 주는 거지 실제로 CSS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바닐라 스크립트에서의 프로퍼티 이름으로 줘야 돼요.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백그라운드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 에러예요.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직접 제어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잖아요. 요게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글자색, 굵기, 패딩, 마진,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속성을 자바스크립트 표기법으로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스타일을 요 자리에다가 둘 때는 변수니까 중괄호 묶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my 스타일이라고 하는 요 객체가 의미하는 게 이 JSO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통째로 넣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괄호가 두 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코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괄호가 이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이미지 사용할 때도 그림 파일을 임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src 속성의 변수처럼 들어가야 돼요. 이게 리액트 작년 버전까지만 해도 ALT 속성 안 쓰면은 그 개발자 도구에서 경고창이 떴었는데 요즘 버전은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지워봅시다.
요즘 버전은 경고 안 뜨고 있어요. 이미지에 관련된 경고는 안 뜨고 있어요. 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 퍼블릭 폴더예요. http localhost 땡땡 3000 슬래시 뭐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경로가 있을 때 이 경로를 라우트로 걸어놓지 않으면, 라우트에 없는 주소라면은 이 퍼블릭 폴더를 뒤져요. 이 경로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미지에 대한 경로라면은 임포트한 게 아닐 때 여기에서 뒤진다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에 직접 접근하겠다라고 하면은 슬래시 바로 이미지 파일이죠. 만약에 이 안에 폴더가 있다 그러면 슬래시 img 슬래시 파일이죠. 장점은 코드에서 갖다 쓰기 쉽다는 거고, 단점은 누구나 이미지를 퍼갈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CSS 적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CSS 요 주황색 박스, 노란색 박스 그림 넣는 거. 자, 두 번째 이제 자, CSS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걸고 이렇게 지금 박스 하나 만들었거든요. 두 번째 제가 CSS 클래스예요. 자, CSS 파일도 참조합니다. 임포트예요. 근데 CSS 파일을 참조할 때는 참조 변수 이름을 지정하지는 않아요. 자, 요거는 요 CSS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스킬을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sm 밑에 css 밑에 my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sm 밑에 css 밑에 mystyle.css. 자, 그럼 이렇게 css 걸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걸었죠. css 파일에서 이미지를 걸 때는 그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기준이 아니라 CSS 자기 기준이에요. 자, 뭐 스타일스는 대단한 내용 없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HTML에서 뭔가 지정을 할 때는 div 클래스 my css 박스 이렇게 걸잖아요. 리액트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클래스가 얘하고예요. 그래서 클래스 네임으로 들어가요. 카멜 표기법 대소문자 지켜야 됩니다. 자, 리액트의 이 HTML 비스무리한 거는 HTML이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야 이거. 그 중심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 가려요. 클래스 네임에서 N자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 속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뭐 요거는 적응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쓰던 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문제는 리액트는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야. 그 웹사이트 크롤링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지금 요게 선택자가 인지하기가 좀 쉽죠. 이거는 바로 찍으면 선택자 바로 튀어나오니까. 대체로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하는 기술인데 자바에서도 우리가 HTTP 통신했잖아요. 사실 AJAX도 이 HTTP 통신의 한 갈래예요. 이걸 파이썬으로 해요. 파이썬으로 해갖고 웹페이지에 접근해서 이 브라우저에 보이는 코드를 긁어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CSS 선택자로 접근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긁어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막 프로그램에 반복문 돌면서 알아서 다 퍼오는 거야. 근데 그 기술을 이제 구현을 할 때 내가 퍼오고자 하는 부분에 접근하는 방법이 CSS 선택자예요. 그래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할 때 첫 주 동안 HTML, CSS 가르치거든요. 3분의 1은 그냥 가요. 첫날 첫 교시 끝나는 예전에는 한번 파이썬 데이터 분석이랑 이제 안드로이드 수업 때도 그런 적이 있는데 당연히 HTML하고 CSS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했단 말이야. 그냥 1교시 끝나고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CSS가 뭐예요? 이 수업을 들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보냈어.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수업도 그래요. 요즘 HTML, CSS는 기본이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CSS 선택자의 접근이 쉽다면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긁어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 쇼핑도 리액트 쓰던데. 얘네 리뉴얼 했네. 와, 클래스 이름 살벌하다. 보면은 뒤에 이상한 게 붙어있죠.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프로그램이 빌드할 때마다 알아서 생성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선택자가 매번 바뀌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CSS 파일을 만들 때 이름을 만들 때 이름 규칙이 있어요. 파일 이름 규칙. 파일 이름이랑 확장자 사이에 모듈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야 돼. 그래서 mystyle.module.css 이름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얘가 그럼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CSS 모듈로 가볼게요. 모듈형 CSS 파일은 임포트 할 때 이름을 가져와야 돼요. 아까 일반 CSS는 이름 없이 가져왔죠. 얘는 이름을 가져와야 돼. 그럼 얘가 객체가 돼요. 그리고 이 CSS 파일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 있죠. 클래스가 이 객체의 속성값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일 안에 내가 클래스 이름을 .hello와 .world 이렇게 잡았다 라고 하면 리액트 코드에서는 mystyles.hello 이렇게 접근을 해요. mystyles.world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CSS 오래 하신 분들이 적응하기 진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대부분 CSS는 카멜표 기법을 쓸 때 빼기 기호를 많이 써요. 그럼 밑에서 어떻게 되겠어? mystyles.hello 빼기 world가 되겠죠? 자, 문법 에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이름에 빼기 기호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용 CSS는 클래스 이름을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름 다 카멜 표기법을 넣잖아. 아니면 언더바를 쓰던지. 빼기 기호 넣으시면 안 돼요. 클래스 다 이렇게 카멜 표기법을 기본으로 넣어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클래스예요. my css 박스. 여기서는 카멜 표기법으로 되어 있고요. id 속성에 대한 접근을 쓸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강조했었죠. 그 css는 id 값 쓰지 말라고요. 왜냐면 리액트는 아예 id를 못 써요. 이렇게 가면. 자, 그래서 요 my css 박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클래스 네임에 변수 넣듯이 넣는 거예요. 만약에 CSS 선택자 앞에 콜론 글로벌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실제 CSS에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요게 있으면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임포트한 변수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클래스예요. 나는 무조건 옛날 스타일로 써야겠어 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콘스트 K가 있을 때 A는 100, B는 200이 있다면 K.A라고 접근할 수도 있지만 K에 대해서 A를 배열 인덱스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는 CSS 클래스 이름을 반드시 카멜 표기법으로 써야겠다, 빼기 기호 써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태그 하나에 클래스를 2개 이상 적용하고자 할 때, 콘스트 A는 헬로고 콘스트 B는 월드다. 이거를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나 넣고서 우리가 한 문자열로 겹쳐주고 싶어. 그러면은 A 플러스 띄어쓰기 하나 넣어주고 B,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역다운표 쓰고 달러 $A 한 칸 띄워주고 역다운 달러 $B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걸 그대로 쓰시면 돼요. 클래스 하나 띄고 클래스 2개 역다운표로 감싸서. 물론 전체적으로는 변수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괄호가 제일 바깥에 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도 잘은 안 쓰는 건데요. 배열로 묶어요. 배열로 묶어서 이 배열 객체의 메서드에다가 조인을 호출하면서 띄어쓰기 넣어주면 돼요. 이것도 예전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건데, 콘스트 K는 10, 20, 30일 때 K.join 파라미터로 달러를 준다. 그럼 달러가 K에 조인하는 거야. 10달러, 20달러, 30 이렇게 만들어져요. 문자열이. 요거를 배열의 원소 사이사이에 넣어서 하나의 완성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넣어주면은 사이사이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걸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넣는 방법은 뭐 정형화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표현법을 활용해서 그냥 꼼수로 응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CSS 모듈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두 번째 클래스 예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클래스 방식은 그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정직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CSS 모듈화를 시키면 똑같은 애고요. 독립 클래스, 요거는 2개 이상 클래스 든 거. 뭐 CSS 설명을 생략할게요. 아까 글로벌 붙였던 거 있죠? 글로벌 붙였던 거는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데, 모듈화된 CSS 클래스는 뒤에 랜덤하게 이런 이름이 알아서 붙어요. 리액트에서.
요 붙는 요 값이 여러분들 자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이 실행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실제 클래스 이름을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액트에서 CSS를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CSS 파일을 글로벌로 걸거나 아니면 모듈화해서 거는 경우는 이제 리액트 작업하기 전에 그 생 HTML로 먼저 페이지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리액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리액트라는 틀에 맞추긴 했지만 그냥 태그랑 CSS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요 수업까지는 사실 요즘은 웹 퍼블리싱에서도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숙련되면은 HTML 파일 만드는 거를 건너뛰고 아예 처음부터 리액트로 작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방식은 안 써요. 리액트만의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요거 3개 실습하시고요. 10시 반까지 완성하시고 CSS니까 시간 오래 안 드릴게요. 10분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네, 다음 예제는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리액트에서 스타일 시트를 처리하는 찐 방법입니다. 자, 얀 애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추가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 있는 스타일드라는 애를 가져와요. 얘는 웬만해서는 잘 안 써요. 어떻게 쓰는 걸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 스타일드라고 하는 객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HTML 태그가 프로퍼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styled.ul 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얘가 UL 태그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역다운표를 열고 CSS 코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CSS를 내장하고 있는 UL 태그야. 자, UL 태그 있으니까 li 태그도 써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보면 약간 멘붕일 테니까 좀 지울게요. UL 태그가 있고 UL 태그 안에 들어갈 li도 정의합니다. 그리고 div 태그도 하나 정의했어요. CSS 뭐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할게요. 대충 모양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넓이를 다 33%로 줬잖아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뭐 스케일, 로테이트, 배경 색깔 바꾸고 글자 색깔 바꾸고. 기본적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그 CSS의 계층형 선택자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요 호버 걸어놓은 거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얘가 UL 태그고 얘가 li 태그야. 그러면은 my grid 컨테이너 안에 my grid item 이라고 넣으면은 얘는 실제로는 UL 안에 li를 넣은 거란 얘기죠. 그리고 얘네가 CSS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일단 1차 이렇게
그러면 UL 태그 안에 li 태그 넣고 그 안에 div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UL 태그 안에 li 태그 넣고 그 안에 div 넣은 거. 개발자적으로 확인해 보면 UL 안에 li 안에 div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장해 놓은 CSS들 있죠. 요 CSS들이 헤드 안에 이런 식으로 다 클래스화 돼서 들어가요. 그 와중에 클래스 이름이 다 랜덤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 이름 적용된 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인스타그램 가서 개발자 도구 열어보면 인스타그램 클래스 이름이 다 이딴 식일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거야 생성되는 거고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요 안에 내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원래 리액트 자체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역할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일부 부분만 집중적으로 코딩하는 거예요. 컴포넌트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의 철학은 CSS 작성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야?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헷갈리는 거거든. 그냥 녹화 되게 들어갈게요. 한 놈만 조진다. 그냥 여기만 조지는 거야, CSS로. 다른 데 신경 안 써도 돼. 선택자 이름, CSS를 한 번에 파일에 다 작성할 때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은 선택자 이름이 겹치면 꼬이거든요. 필요 없어. 선택자 이름 지가 알아서 랜덤하게 뽑아내니까. 저는 이거를 안 다음부터는 요거밖에 안 써요.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집중하면 되거든. 단점은 전체적으로 작성하고 봤을 때 요 CSS 코드가 딱 여기에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다른 데서 재사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SS 코드 양이 좀 늘기는 해요. 재사용을 염두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헷갈리지 않은 게 어디야. 자, 얘네들도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냥 좀 이렇게 CSS를 내장하게끔 간략화 시켜 놓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함수형 컴포넌트랑 같은 개념들이에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컴포넌트 만든 거랑 스타일드 컴포넌트 만든 거, 컴포넌트잖아요, 또 이름이. 같은 개념이야. 우리가 얘네한테 프롭스라고 해서 속성을 줬었죠. 마찬가지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속성값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줄 때는 꼭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야 되더라고. 자, 그럼 my grid 아이템이 width라는 프롭스를 받았어. 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넓이를 주석으로 맞고 width를, 자, 전달되는 프롭스는 달러 괄호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익명 함수로 받습니다. 펑션하고 프롭스라고 받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width 주고 뭐 컬러는 레드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부 width랑 컬러가 전부 얘한테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리턴해 주면 돼요. 자, 화면이 좀 많이 벌어져 있네. width랑 컬러라는 두 개의 값이 요 프롭스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특성이 width잖아. 그럼 컬러는 필요 없잖아. 필요한 것만 리턴해서 여기다 장착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전달받은 요 width 값에 따라서 얘네가 넓이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가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익명함수잖아.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가오가 있지 이렇게 펑션 안 쓰거든요. 화살표 함수로 바꾸자고. 펑션 빠지고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가로 뺄 수 있고요. 화살표 들어가고 리턴을 위한 한 줄이니까 괄호와 리턴 키워드 빠지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요. 요 두 개를 같이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들 교환 형태예요. 자, 지금 저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CSS가 다 글씨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깔면은 이 안에서 CSS 코드가 정상적으로 컬러링으로 나와요. 안 찾아봐도 돼. 여러분들 첫날 다 깔았어. 미리 다 깔려고 했으니까. 자, 여기 칼라는 빼고. 자, 위에 쪽에 마이 칼라스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준비해 놨고요. 아래에서는 얘를 가지고 반복을 돌릴 거예요. 마이 그리드 컨테이너가 아까 UL 태그였어요. 마이 그리드 아이템이 LI 태그였죠. 요 배열을 가지고 반복 돌렸으니까 아이템이 이 값이겠죠. 인덱스는 배열 인덱스고 키 속성은 중복되지 않는 값을 세팅해 줘야 되니까 인덱스를 걸어주면은 일련 번호처럼 들어가겠죠. 여기에 width라는 프로퍼티는 요거 가지고 100으로 나눴어요. 몇 퍼센트 나오겠지. 넓이 값은 요 배열의 원소 개수를 그냥 똑같이 나눠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조금 버전을 좀 타는 것 같은데, 칼라랑 넘버 프롭스 전달하는데 지금 달러 표시가 들어가 있죠. 얘는 안 썼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속성은 달러를 줘야 되고 어떤 속성은 안 줘도 되더라고요. 두 개를 구별하려고 해놓은 건데, 실제로 개발할 때는 그냥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무조건 달러 붙이세요. 버전마다 에러 메시지가 좀 달랐었어요, 내 경험상. 그래서 달러 칼라라는 변수에다가 아이템은 이 배열 원소였어요. 얘를 줬고, 넘버에는 배열 인덱스 걸고, 아이템에도 배열 인덱스 요거 출력해주고, div 태그한테 칼라라는 속성은 요 값 중에 하나, 넘버라는 거는 그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럼 이 마이박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일단 요 색상 값을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반복문 돌면서는 지금 칼라 속성을 보냈죠. 근데 위에서는 마이박스에 아무것도 안 보냈잖아. 그럼 여기서는 값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구별을 해줘야죠. 자, 앞에 게 참일 때 뒤에 거 쓰는 건 AND 연산, 앞에 게 거짓일 때 뒤에 거 쓰는 건 OR 연산이었습니다. 자, 프롭스 달러 칼라. 아까 프롭스 이름에 달러 붙였죠? 얘가 fails라면, 없다면 OR, 블랙을 써라. 그러니까 프롭스에 칼라라는 값이 없으면 까만색을 기본값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버 값도 들어왔죠? 넘버 값. 조건절 처리해 봅시다. CS 지금 앞에서 사용했었던 거는 값에 대한 처리였거든요. 칼라라는 속성에 적용되는 값이었잖아. 여기서도 width라는 속성에 적용되는 값이었잖아요.
아예 CSS 블록을 통째로 조건 구절 같은 걸로 묶고 싶다. 그때 쓰는 게 얘 CSS예요. 함수입니다. 프롭스 받은 거예요. 콜백 함수야. 바로 들어가고 펑션 프롭스 괄호 잘 구별하세요. 안쪽에 초록색 괄호는 함수 괄호고 바깥에 파란색 괄호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괄호예요. 리턴 프롭스.넘버가 넘버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요 조건이 앞에 조건이 참이면은 뒤에 걸 출력하는 거죠. 여기서 CSS 키워드 쓰고 역다운표로 묶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그냥 평범한 CSS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프롭스 값에 있는 넘버가 홀수일 때만 이 CSS를 노출시키는 거야. 짝수번째한테는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죠. 글자 굵게 밑줄. 얘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표현이 됐어요. 화살표 함수로 바꿉시다. 펑션 빠지죠? 화살표 들어가죠? 소괄호 빼도 되죠?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리턴문 하나예요. 이거 여러 줄 아니야? 한 줄이야. 그러면 리턴 키워드 빠지고 화살표 빠지겠네?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코드는 이제 적당히 각자 정리하면 돼. 리액트는 괄호 전쟁이에요, 진짜. 이거 되게 헷갈려, 이거. 저도 리액트 3년 넘게 만지고 있는데 아직도 리액트 괄호는 헷갈려요. 자, 이게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자, 파일 작성 순서 좀 이제 app.js를 작업하기 시작할 건데 파일 작성 순서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실제로 웹사이트 작업할 때 그 HTML 태그들이 저마다 그 자기들만의 고유한 마진이나 패딩 값을 가져가니까 그걸 다 0으로 끄고 시작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reset css라는 파일을 적용을 했었죠. 얘도 yan add styled reset 이라고 설치합니다. reset css의 styled 컴포넌트 버전이에요. 깔고 나서 임포트를 해요. 요거 yan add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셋을 페이지 아무 데서나 박아주면 돼요. 그럼 리셋 CSS가 모든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거 적용하면은 여백 다 잡아줘야 되니까 굳이 넣진 않을게요. 실제로 페이지 만들 때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작업하다 보면은 모든 페이지에 적용되는 공통 부분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헤더 부터 같은 거. 그런 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컴포넌트 안에 글로벌 스타일스.js라는 녀석을 만들게요.
여기선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create global style이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create global style이라고 해서 역다운표 쓰고 요 안에서는 그냥 CSS 순정 코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코드 넣고 익스포트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글로벌 스타일스를 app.js에서 또 임포트 해오고 app.js에서 이렇게 걸어주면 이 글로벌 스타일스에 적용되어 있는 CSS 내용은 모든 컴포넌트한테 다 자동 적용돼요. 그러니까 전역 CSS를 만드는 거지. 주로 헤더부터용이에요. 자, app.js에서 스타일드 컴포넌트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었는데 이 nav 태그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nav 태그를 감싸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메뉴바라는 이름에. 그러면 이 메뉴바로 nav 태그를 대체해주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얘한테 적용할 클래스를 그 스타일시트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안에 있는 링크 태그한테 싹 다 클래스를 줍시다. 클래스 네임은 메뉴 아이템 이렇게요. 클래스 줄 거니까. 자, 지금 이 메뉴바는 이 녀석에 대한 CSS죠. 근데 클래스는 그 안에 있는 링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스타일드 컴포넌트 안에서 계층형 선택자 쓰시면 돼요. 메뉴바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한테. 기본적으로 계층형 선택자를 따라요. 메뉴바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한테 이렇게 줍시다. 폰트 사이즈, 마우스 커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애고 패딩 보통 2픽셀, 글자 색깔 까만색, 마우스 올렸을 때 하늘색이에요. 메뉴가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자, 조금 더 갈게요. 위에 메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는 요 링크 하나하나를 뜻하죠. 가상 클래스 애프터. 종료 태그 직전입니다. 종료 태그 직전한테 사이사이에 선을 하나 넣어줘요. 이 사이에 선 생기죠? 사이즈를 좀 주고 싶어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고 여백 좀 줘서 띄웠습니다. 글자 색깔은 연하게 회색으로 줬습니다. 사이사이 구분선. 근데 보면은 애프터를 걸었으니까 각각의 A 태그마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구분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마지막에도 있잖아. 그러면 시작할 때 하나 넣어주거나 끝날 때 얘를 없애주거나.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and last child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 중에 마지막 요소 의 애프터에다가 글자 색깔 흰색. 그러면 흰색이니까 안 보이겠지. 자, 이러면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만 들어간 거죠.
링크 대신 nav 링크라는 애를 소개할게요. 자, 그럼 얘네가 갑자기 임포트하는 애들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에러 난 거야. 여기를 다 nav 링크로 바꿉니다. 마침 태그도 바꿉니다. nav 링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경고 메시지는 주소가 지금 최상단이잖아요. 근데 그 주소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팅이 없다고 나오는 경고예요. 무시하셔도 돼요. 자, 얘도 그냥 A 태그예요. 그러면은 그냥 링크랑 nav 링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재 주소를 분석해서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와 똑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항목한테,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메뉴인데 이 중에 브라우저에 있는 주소랑 똑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걔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부여해줘요. 액티브란 클래스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액티브를 갖고 있죠. 5개 중에 두 번째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저 액티브 클래스가 딴 데로 옮겨가요. 내가 클릭한 주소랑 일치하는 항목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자동으로 부여해줘. 가상 클래스가 아니야. 그냥 CSS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뉴 아이템에 대해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미리 정의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와서 여기다 얘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현재 메뉴랑 일치하는 애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주면은 현재 페이지를 강조할 수 있어요. 이거 백엔드로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빡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자, 요번 끝이 하실 거 글로벌 스타일스 스타일드 컴포넌트 실습하시고 앱.js 완성하시고 요렇게입니다. 12시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반응형 앱 구현 과정이에요. 요 예제는 짧아요. 리스폰시브라고 하는 폴더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할 게 있어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얘를 쓰면은 미디어 쿼리 쓰는 게 좀 간단해져요. 자, 일단은 반응형 앱을 구현하기 위한 기준 사이즈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00, 768, 992, 1200 이렇게 놨는데 보통 만들 때는 그냥 요 정도로 잘라요. 그래서 768보다 작으면은 그냥 다 스마트폰으로 치고 992보다 크면은 이제 노트북 이상급 디바이스로 치고요. 자, 이렇게 만든 구간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함수 얘한테 던져서 객체를 리턴 받아요. 자, 이따 얘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되고요. CSS는 일단 div 태그 하나 가져오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고 플렉스 걸었어요. 줄바꿈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div 태그 하나 더 정의하고 다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패딩 20. 백그라운드 컬러는 프롭스로 값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회색으로 처리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항목들의 넓이를 100%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얘네들이 각자 넓이가 100%니까 일단 세로로 튀어나오겠죠. 자, 이렇게 세로로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작업하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핸드폰 우선으로 할 건지 데스크탑 우선으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스마트폰을 위주로 하는 법을 먼저 소개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넓이가 100%잖아요. 그러면 가로의 상도가 어떤 공간에 다 100%죠? 자, 스마트폰 위주라고 했을 때 아까 만들었었던 MQ 객체를 가지고 min width SM, 아까 SM이 얼마였냐면은 600이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였으니까 가로의 상도 0부터 무제한까지는 100%를 잡고 있다가 아까 600이었나? 뭐 600이라고 칩시다. 자, 최소 600. 최소라는 거는 600보다 클 수 있다는 거죠. 요 구간에서는 넓이를 50%로 바꿔요. 그러면 얘를 겹쳤을 때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만 100%가 작용하는 거고 겹치는 구간에서는 얘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의 상도가 600보다 커지면 얘네들이 하나씩 넓이가 5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CSS가 가장 작은 해상도일 때 작용을 하고 그거보다 커지면 이제 개당 50%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민 위드스에 대한 구간을 하나씩 넓혀가면서 간격을 이렇게 줄여가면은 해상도가 가장 좁을 때는 100%, SM까지는 50, MD까지는 3개씩, LG는 4개, XL은 20%, 한 줄에 5개가 되는 거죠. 2개, 3개, 4개, 더 안 커지나? 5개.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은 상태에서의 해상도를 잡고서 해상도 구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속성값을 조금씩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거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요. 반대로 기본적인 해상도 값이 가장 클 때를 설정하게 하고 얘를 맥스 위드스로 바꾸면 해상도를 점점 줄여가면서 적용할 수 있게끔 돼요. 그때는 이제 데스크탑 퍼스트가 되는 거고요. 어떤 거를 위주로 작업하는지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접목을 해서 뉴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서브 라우팅을 좀 걸었어요. 뉴스 카드와 뉴스 리스트라는 하위 페이지들을 준비한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서브 라우팅을 걸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폴더 밑에 뉴스 데이터라는 객체를 임포트를 해서 뉴스 데이터를 각각의 컴포넌트한테 뉴스라는 이름의 프롭스로 보냈습니다. 자, 이거는 코드 좀 덜어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뉴스라는 프롭스 똑같은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뉴스 데이터는 이렇게 생긴 데이터예요.
요거는 제가 아마 파일체 같이 넣어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카드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프롭스를 잘 받아오고 있는지 콘솔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콘솔 창에 뉴스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이 뉴스 데이터라고 하는 애가 어레이, 배열이잖아요. 이걸로 반복 돌면서 항목들을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뉴스를 가지고 반복 돌면서 그러면은 요 V가 아까 봤었던 이 뉴스 데이터에 요거 하나가 되는 거죠. 요거 전체 갖고 반복 도는 거니까. 그 안에 author title, description, URL, 이미지, date time 이렇게 있습니다. 네, 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 주소도 여기 들어있죠. 자, 일단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키 걸었고요. 클래스는 카드 아이템이라고 미리 줘놨어요. 클래스, 그 다음에 A 태그에도 클래스 부여하고 href 속성으로 URL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새 창으로 열게끔 했고요. rel no referral라고 하는 속성은 처음에는 안 넣었었는데 지금부터 이거 안 넣어도 되겠다. 이게 들어간 속성이 뭐냐면은 크롬 이전 리액트 버전이 타겟 블랭크를 쓸 때는 이 속성을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라고 경고를 계속 뿌렸거든요.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지금 확인하니까 이거 안 넣어도 되네요. 이거 안 넣어도 되네요. 자, 그림 srt 속성이랑 alt 속성 걸어줬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들어갈 영역에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날짜 객체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 작업을 할 건데 스타일드 컴포넌트 작업할 때 그냥 제 작업 스타일이에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당 그냥 스타일드 컴포넌트 딱 하나만 잡아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최상위 태그를 감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이 안에서 그 클래스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 작업 규칙이에요. 무조건 컴포넌트 하나당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가장 최상위를 감싸줘요. 자, 이렇게 생긴 상태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예요. UL 태그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논이랑 패딩이랑 마진 0으로 꺼야겠죠. 그럼 여백 없어졌죠? 자, 전체적으로 넓이는 100%로 주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었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겁니다. 그럼 애들 일단 가로로 배치되겠죠, 이렇게. 정렬 방향은 지금처럼 이렇게 로우로 잡았어요. 어차피 기본값이 로우니까 뭐 이건 준함 안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을 허용했습니다. 그럼 삐져나가 있는 애들이 전부 줄바꿈이 되니까 다시 밑으로 떨궈질 거예요.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스페이스 2분의 1을 줬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렬 방향이 로우니까 얘네들의 사이즈를 조절하면 옆으로 이렇게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각각의 간격을 똑같이 잡아가라고 했어요. 자, 그 안에 li 태그, 카드 아이템 있죠? 카드 아이템의 넓이를 일단
100%로 잡아요. 그러면은 li 태그 하나당 한 줄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디어 컬이 붙여서 해상도별로 사이즈를 각각 다르게 잡아줘요. 100% 50, 33, 25, 20. 좀 전 코드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넓이에 따라서 한 줄에 배치되는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지금은 그림 사이즈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림들이 겹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 그 다음에 여백들 좀 설정해 주고요. li 태그가 들어가면 그 안에 a 태그는 무조건 국룰이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a 태그. 테두리랑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줬어요. 지금 컨텐츠들이 다 삐져나가 있으니까 테두리가 별로 티가 안 나요. 여기 보면 테두리가 있어요. 자, 넓이랑 높이는 100% 잡아주고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A 태그 안에 있는 애들 싹 다 가로로 배치되는 거죠. 플렉스랩 줄바꿈하지 말라고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 컬럼 정렬 방향을 밑으로 떨군 거예요. 그 다음에 A 태그의 논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러니까 처음에 요 그림이 A 태그에서 이 그림하고 텍스트 영역이 플렉스만 걸었을 때는 옆으로 있었는데 정렬 방향을 아래로 줬으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리고 밑줄 없앴고요. 자, A 태그니까 글자 색깔들 좀 정리해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좀 바꿔줬어요. 별로 색깔 바꾸는 게 빔 프로젝트에서 티가 잘 안 나네요. 자, 요 안에 있는 그림. 지금 그림들 보면 사이즈가 들쭉날쭉하죠? 자, 이 안에서 넓이 100%, 높이는 다 똑같이 같고요. 사이즈가 강제로 바뀌니까 아마 비율이 찌그러질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오브젝트 커버, 플렉스 논. 부모가 그림 사이즈에 관여 못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컨텐트. 자, 넓이 10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가로로 배치됐어요. 당연히 플렉스 정렬 방향은 컬럼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시작 위치를 플렉스 스타트. 어차피 기본값이니까 주남 안 할 거고 여백이랑 배경 색깔 좀 잡아서 이렇게 줬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경 색깔을 주는 거는 이 컨텐츠의 영역이 요만큼이구나 라는 걸 눈으로 가늠하시라고 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제목 H3 태그 컨텐트 안에 있는 H3 태그 얘도 배경 색깔 줬어요. 이게 제목 영역이구나 라고 가늠하라고 넣은 거예요. 박스 사이징 주고 글자 크기랑 여백 잡아줬어요. 작아졌죠? 일단 마진을 0으로 없앴고요. 전체 마진. 그럼 위아래 다 마진이 없어집니다. 아래쪽 마진만 10으로 조금 더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면은 어떤 거는 3줄이고 어떤 건 2줄이고 그러잖아요. 이 라인 수 때문에 지금 디자인이 들쭉날쭉해지니까 이거를 균일하게 2줄로 맞출 거예요. 예전에 텍스트 말조림 효과 했었죠.
그러면 전부 두 줄에서 말줄임 처리되고요. 자, 이제 요 밑에 본문 p 태그. 자, 이제 한 번에 갈게요. 자, 배경 색깔, 글자 크기, 여백. 그 다음에 아래 여백 좀 더 맞춰주고, 여기서도 그 말줄임 처리 넣었는데, 본문은 세 줄 단위로 줄어들게 했어요. 이렇게 라인 수가 똑같아지면은 사이즈가 균일해져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처음에 들쭉날쭉하는 제일 큰 이유가 컨텐츠량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요거. 자, 얘도 배경 색깔 주고 기본 초기화 시키고요. li 태그도 사이즈랑 간격 같은 거 맞춰주고, 첫 번째 항목의 종료 태그 전에 요 세로 선을 하나 넣어줘서 요 사이에 이렇게 세로 선이 들어가게끔 좀 디테일을 잡아줬어요. 자, 일단 요거까지 작업하고요. 지금 예제 하나 더 남아있는데, 만약에 오전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다음 예제는 식사 후에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하던 단어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음 예제는 이 HTML 태그를 그대로 유지하고 CSS만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에이씨, 없어졌어. 어디 갔어? CSS만 그대로 바꿔서 모양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HTML은 그대로 유지하고 CSS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 카드형과 리스트형은 이후에 AJAX 예제에서 요 파일 그대로 갖다 쓸 거니까 완성해 놓으세요. 자, 일단 요거까지 진행할게요. 각자 포폴 페이지 작업하면서 CSS는 이골이 났을 테니까 뭐 깊게 설명은 안 했어요.